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황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황부터 간단하게 볼 텐데, 뭐 간단하게 본다 해놓고도 이제 시황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자,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보시면 이게 400페이지입니다.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맨 밑바닥 보시면 이게 400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자료도 일단 먼저 올려드릴게요. 400페이지인데 동영상을 안 보시면 사실 뭔 내용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 그리고 동영상을 보시면 조금 편안해지시겠죠. 나아지시겠죠. 이해도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2회차의 그 부분을 먼저 올려드리고, 이 자료 PDF 파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글로벌 증시 부분 설명드리고 나서 또 올려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걸 좀 빠르고 짧게 해드려야 되는데, 뭐 아까 이 종목군들은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은 보니까 태조 이방원이 된 거죠. 윤정두는 이미 태조 이방원을 아까 찾아보니까 언제요? 8월 5일부터 이제 언론에서 처음으로 언급이 된 게 8월 5일이에요. 근데 윤정두는 이미 2차전지, 뭐 코스모신소지 7월 4일, LG화학 7월 4일, 7월 이후만 3분기 이후에만 기준을 잡은 겁니다. 원래는 그 이전이에요. 5월부터예요. 방산이나 이런 쪽은. 에코프로도 7월 13일. 그럼 윤정두가 태조 이방원보다 월등히 빠른 거 아니에요? 월등히 빠른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여기에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얘네들은 뭐 연초부터 계속, 그리고 OCI, 하나솔루션 마찬가지. 요거 하나씩 보면서 또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들 종목도 이런 변동성 13%, 16%, 21%, 19%, 그리고 20%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 23%, 이런 변동이 나온다. 시황입니다. 빠르게 넘길게요. 미국장이 흔들려서 시황 부분을 주말에 토요일날 뭐 제 입장에서는 마케팅하기 바쁜 시간에 시황을 그렇게 30분씩 해주는 전문가가 있을까요? 그것도 말장난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황 들을 때 항상 표 하나 제대로 본 거 없이 말장난에 녹아나잖아요. 근데 5월 19일, 5월 25일, 6월 22일, 6월 25일 다 이때가 뭡니까? 시장 미국 4월부터 붕괴되고 우리나라 6월에 폭락 나오고 7월 초까지 무너져 내릴 때에 윤정두는 방송에서 마케팅을 포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아니 시장이 시장이 예를 들어서 2000포인트가 깨질 것 같으면 시황을 뭐 하려고 이렇게 하나?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아이고 시장 깨질 때는요 개잡주 하세요 이러고 말지. 근데 이렇게 무너지는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감 살려드리고 옥석 가리게 해야 됩니다. 조금 전처럼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테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말장난뿐이 안 되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되잖아. 윤정두 얘기만 믿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보여드린단 말이야. 눈으로 확인하세요. 윤정두 얘기 듣지 마시고 눈으로 확인하세요. 그렇게 해서 8월 20일 날도 보여드렸는데, 아니 8월 26일 날 토요일 날, 뭐 8월 27일 날 토요일 날, 아니 그냥 마케팅이나 좀 해야겠다, 종목이나 좀 보여드리겠다, 현대로템 초대박 났으니까 그거 마케팅하고, 금요일 날 하나솔루션,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하나솔루션 대박 났으니까 그거 마케팅하면 되겠다. 근데 미국장이 급락을 해버리네. 예, 아닙니다. 제 거니까 다. LWW 선생님. 뭐 다른 방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쫓겨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자,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그렇게 크게 높은 상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금리 격차 짧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해 드린 게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안내를 해 드릴게요. 그래야만 이걸 왜 짧게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지난주에 20일 날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린 시황이 있거든요. 이때 1시간 10분인데 이게 이제 뒷부분 종목까지 싹 다 나와요. 여기에 하나솔루션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솔루션까지. 그래서 01회차 이 시황 부분을 먼저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려우실 때 6월 26일이면 진짜 완전히 그냥 시장 속된 편 작살나 있을 때 아닙니까? 이때 2시간 이상을 떠들어요.
야간 방송에서 2시간 42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2시간 42분이 여러분들께 얼마큼 와닿을지 모르겠지만은 시황만 2시간 42분이에요. 개뿔이나 막말로 무슨 이런 장세에서 뭐 종목, 지금의 종목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시황만 2시간 42분이에요. 먼저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26일자하고 이거는 진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면은 시황에 대해서 어차피 시장에 매매를 하시는 기준이라면 매매를 안 하시면 모를까. 매매를 하시는 기준이라면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막연히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갖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대로. 나머지 시황 이제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8월 20일자 뭐 2대1에서도 마찬가지예요. 7월 2일자 1시에 이렇게 19분을 시황만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 건방진 2대1 이것들이 아주 6개월 방송해주고 거기는 아예 빠이빠이 했어요. 어디 건방지게 시황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는데 또 LG화학 시가총액 5위 이런 종목을 막 전략을 잡아드리는데 건방지게 소형주 잡주하는 애들한테는 꼼짝을 못하고 윤정두한테 투집을 잡으려고 그래.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빠르게 넘어가는 시황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의 금리가요. 2004년도 4월부터 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1%에서 5.25까지 올리거든요. 5.25. 그 5.25 대비해서도 정점에 노래할 수 있는 금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리는데 그때 2.5를 찍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경기 정점이 아니라 이제 그러고 있다가 조금 금리를 낮추는 과정 속에서 코로나19가 터져서 제로금리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는 첫 번째, 지금의 금리는 버거운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과 각국의 중앙정부가 특히 또 미국이 야 니들 한번 죽어봐라 하고 올리는 금리의 인상이 아니다. 벌써 이미 2007년 서브프라임, 2008년 리먼 브러스 터지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터져서 뿌려든 돈 그렇게 해서 화폐 가치가 훼손된 부분 그거를 감안했을 때 유럽도 금리를 올릴 정도, 영국도 금리를 올릴 정도, 나머지 국가들도 금리를 올릴 정도의 수준이 된 겁니다. 유일하게 안 올리는 게 이제 일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엔화가 약세를 띠게 되는 부분도 있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누가 봐도 저게 바닥금리지 저거를 지금 견딜 수 없는 금리다라고 표현하는 쪽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빅스텝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또 자이언트 스텝을 또 다시 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게 문제라면은 3.9%의 조정이 아니죠. 이번에 반등 나온 이후의 조정폭이 상상을 초월하게 깨져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또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은 정리하고 쉬는 게 옳다라는 거고 윤정두가 그걸 어떻게 다 맞죠? 그럼 주식을 뭐 하려고 해요? 주식을 할 필요 없이 파생을 매매하죠. 옵션을 하죠. 하루에도 뭐 100배가 만기일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옵션 매매를 하죠.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기준을 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중앙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그 수순이 빅스텝을 받든 뭐 자이언트 스텝을 받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 문제가 뭐예요? 가장 원론적인 걸 따져봅시다. 금리를 올렸을 때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를 올리게 됐을 때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세요. 여태까지 금리 올려 빅스텝이래 자이언트 스텝이래.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올리게 됨으로써 대출금리에 대한 부담 요인이 생기고 그렇게 돼서 뭐 또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렇게 돼서 경기가 둔화되고 그렇게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경기가 둔화가 아닌 침체가 온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거죠. 금리를 급격히 올렸을 때 후유증은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거. 그럼 그 가능성을 따져보자고 했을 때 제가 펼치는 논리는 경기는 둔화는 있을지언정 침체로 형성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다. 지금 현재의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그런 흐름이 나온다. IT 쪽의 조정폭도 상상을 초월하는 폭락으로 연출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반등 나온 이후의 조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남미나 또 예전에 오일 쇼크 당시의 그림이 나와야 돼요. 공급자에 의한 공급자가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때처럼 경기가 그냥 그만한 상태에서 유가를 급격히 올렸을 때. 이번에 뭐 사우디가 감산을 한다. 사우디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오펙 해서 뭐 감산을 하겠다. 그 부분의 내용도 사실은 그렇죠. 소비 위축, 물가 뭐 불안 뭐 여러 가지 소비가 위축이 돼서 물가는 안정이 되는데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까 봐인데 그렇게까지 연동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 침체가 됐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근데 그거는 공급자 논리에서 가능성이 있지. 지금은 수요의 증가에 의한 확산이기 때문에 그 수요만 어느 정도 잡아주면 된다. 그 정책이 원래는 작년에 나왔어야 될 거를 미국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돈을 뿌렸잖아요. 우리나라도 한은은 금리를 올리는데 정부에서는 돈을 뿌렸잖아요. 이번에도 또 마지막 재난지원금 또 뿌렸잖아요.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그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데 한은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정부는 돈을 뿌려버리고 미국도 긴축을 좀 잡아줘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고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도 마찬가지야. 돈 뿌리기로 했잖아. 경기 살린다고. 그래서 2조 달러를 뿌리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나오겠냐 이거죠. 돈이 뿌려지는데. 오늘도 뭐 우스갯소리도 아닙니다. 오늘도 저는 부동산은 모르는데 그런 얘기 나왔어요. 송도까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송도 이제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송도의 부동산 값이 폭락을 했다 이거야. 그랬더니 옆에 듣고 계시던 분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이 15억 됐다가 12억으로 빠진 건데 이해되세요? 5억짜리 집이 15억 됐다가 12억으로 빠졌는데 그게 폭락이냐 이렇게. 응? 그잖아요. 그게 무슨 폭락이야. 가파르게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조정 그리고 나서 다시금 움직이는 그 흐름이 될 수 있는 범위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돈이 많이 풀려서 소비에 의한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소비를 적정히 잡아주면 인플레이션은 잡힌다. 그 소비를 적정하게 잡아주는 과정 속에서 경기의 둔화는 나올 수 있지만 침체가 나오진 않는다. 침체가 나온다면은 그 후유증이 더 크게 작용이 돼서 벌써 나와야 돼요. 제한적이다. 그리고 그게 미국발 악재죠. 사실상 뭐 영국 쪽도 이제 뭐 물가 상승률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시발점은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의 인덱스가 강세를 띨 수 있어요? 박살 나야지. 서프라임 리먼 때처럼 박살이 나야죠. 근데 지금 미국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띠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는 경기 침체 가능성의 지표는 지금 제한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를 보면서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바닥금리 여전히 이제 뭐 최저 바닥은 아니더라도 이 정점에 달했다 우려할 정도의 금리 인상 수준은 아니라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그거죠. 금리 격차에 따른 자금 이탈. 그것이 지금도 나와요. 이야기가. 근데 그거는 경제 동향을 놓고 따질 때 원론적인 해석. 금리 격차 나오면 자본이 이탈한다라는 원론적인 해석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그 금리 격차로 돈이 움직이는 거는 예전에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이 예전부터 제로 금리였어요. 예전부터. 그런데 미국은 얼마나 그랬어요? 미국이 2006년 6월에 최고점을 찍을 때가 5.25%입니다. 금리가 5.25. 제로금리에서 돈을 빌려다가 5.25 미국에 돈을 갖다 놓기만 해도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익이 나는데 그걸로 부동산을 사고 뭐 주식을 사 절대 안 해. 말 그대로 캐리 자금은 그대로 캐리 자금으로 남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금리 격차로 이동하는 걸 캐리 자금이라고 하는데 흔히 N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엔화가 N 금리가 최저치기 때문에 N 금리의 기준을 가지고 나머지 금리 격차를 이용한 캐리 트레이드 자금. 물론 거기에 환율도 끼고 있지만 다 포함을 안 한다니까. 그럼 복합적인 게 되잖아. 그러니까 N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일본의 저금리에서 돈을 빌려서 같은 선진시장의 고금리 쪽에 돈을 넣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돈을 가지고 뭐 환차익을 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주식 매매를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매매 아니란 말이야. 그냥 캐리 자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금리 격차. 그런데 지금은 일부 금리의 격차가 발생됐지만 캐리 트레이드 자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 대표되는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엔화 가치, 엔화 금리가 일본의 금리가 제로 금리일 때 나머지 주요 선진국들도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일 때 뭐 스위스도 당연히 0.75였고 마이너스 0.75였고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려서 지금 1.75잖아요. 결국은 영국이나 유럽이나 다 제로 금리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리 자금 자체가 없어요. 캐리 자금 자체 옛날만큼 캐리 자금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동안 캐리 자금 얘기 많이 나왔단 말이야. 들어본 적 있어? 없죠? 별로 없잖아. 일반인들이. 없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금리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그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캐리 자금, 주식 자금, 부동산 자금, 채권 자금, 환차익 자금 뭐 다 떠나서 캐리 자금, 금리 격차의 캐리 자금이 있어요? 없단 말이지. 없는 거를 자꾸 이론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외환까지 갖다 붙여놓고 깜짝 놀랐다니까. 정신 나간 애들이 방송을 하다가 어찌됐건 2300에서부터 2500포인트 중반까지 200포인트 이상 올라왔잖아요. 200포인트가 뭐야? 250포인트? 10%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이 안 샀을까? 외국인이 안 샀어? 샀지? 그러니까 얘들 하는 얘기가 원화가 약세를 띄고 환율이 올라가는데 외국인 샀네. 이거 뭐지? 방송하다가 마이크 켜놓은 상태에서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두 가지를 보셔야 돼. 하나는 뭐냐면 미국 금리가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 올립니다. 1년에 FOMC 회의가 8번 열려요. 매번 25bp씩 올렸어.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지금 뭐 그 전에 못 올렸던 걸 한 방에 팍팍 올리는데 이때는 딱 신호 오자마자 경기 살아나는구나. 그냥 25bp씩. 그때는 그러면 25bp씩 올릴 때 지금처럼 우왕좌왕 안 했겠어요? 야,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리면 기업이 다 죽어나가는데 뭐 안 했겠어?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리고 5.25까지. 그리고 2007년 10월까지 시장은 폭등 랠리가 나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들이 5.25를 형성할 때 여전히 4.25까지 뿐이 못 올려요. 안 올려요. 그리고 그 앞전에도 거의 1% 가까운 금리 격차 나오죠. 지금처럼 동일한 혹은 0.25 혹은 0.5%포인트의 격차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격차가 있었어요. 그 이상의 격차. 이 격차가 있을 때 그렇다면은 캐리 자금이 무지하게 빠져나갔느냐? 캐리 자금이 무지하게 빠져나갔다는 건 뭐예요? 달러를 사서 나가는 거죠. 캐리 자금이 빠져나간다. 금리 격차 때문에. 그럼 달러를 사서 빠져나가잖아요. 달러를 사서 빠져나간다. 그럼 달러가 어떻게 돼? 달러가 강세를 띈다. 원화가 어떻게 돼요? 원화가 약세를 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원화가 초약세를 띄겠죠. 이 당시의 기준에 초약세를 띄겠지. 전체 외환시장이. 주식시장만 왜 놓고 보냐고. 여러분들과 제가 주식시장에 있다고 해서 모든 걸 주식시장에 맞춰서 보시지 말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기준을 놓고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시장만 빠져나가? 돈이? 아니잖아. 부동산부터 채권부터 다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어찌됐건 금리 격차가 나와서 돈이 빠져나가서 그럼 외환시장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야. 외환시장이. 달러 인덱스 자체 강세고 그 의미 없어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지금 뭐 간단하게 한다는 얘기가 뭐 더 길어졌어. 사실 방송보다 더. 이때가 그 시점이거든요. 이때가. 지금처럼 금리 격차 우려감 또 우리나라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외환시장에서 이렇게 환율이 원화가 약세를 띄니까 외국인이 다 팔아.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이 당시 기준에는
금리 격차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보다 더 크게 발생됐는데 왜 원화의 가치는 더 올라갈까요? 원화의 가치. 원달러 환율을 하락하고 원화의 가치가 900원이 이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갖다 붙이지 말란 얘기예요. 이때 이제 뭐 조선주들의 실적이 30년 만에 업황오조세. 그래서 유럽이 조선 최강국이었다가 그것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왔거든. 그 일본으로 넘어왔던 게 일본도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나라가 톤수 기준이 아닌 금액 환산 기준으로 1위를 냈거든요. 그러나서 이제 이게 또 이제 중국으로 지금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죠. 어찌됐건. 조선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때문에 달러로 결제를 받고 그걸 원화로 바꿔서 월급 주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가 당연히 야, 돈 갖고 들어와. 그래서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야 다. 그 과정 속에서 원화 강세를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 격차 때문에 환율이 무너지거나 이런 흐름은 없어요. 사실 이론적인 부분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왜 주식시장만 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원화가 약세를 띄어서 외국인이 판다. 그 내용은 뭐냐면 원화가 추가적인 약세를 띌 때 월요일날 주식 팔아가지고 1350원에 1달러 사면은 한 달 후에 원화가 만약에 1500원까지 가버려. 그러면 그때보다 내가 10% 이익을 보겠네. 그런 논리로 원화가 더 약세를 띨 것이라는 가정하에 외국인이 판다. 이런 논리예요. 그럼 원화가 강세를 이렇게 띄면 외국인이 사나? 원화가 강세를 이렇게 뜰 때 외국인이 샀어요? 허벌난 강세, 1100원에서부터 900원이 깨지는 이런 강세 속에 외국인이 샀냐고. 모르겠죠? 55조를 팝니다. 한 달에 2조 이상을 팔아요. 55조를 팔아. 근데 55조 판다고 시장이 또 깨져? 안 깨져. 지금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금리 얘기 끝났어요. 금리 격차 얘기에 대한 금리 얘기 끝났고, 지금 뭐 고점금리 아니다. 금리 격차 때문에 캐리 자금이 튀어나가서 뭐 문제될 만한 내용 아니다. 그걸 왜 주식시장까지 연동시켜서 보느냐? 주식시장에 원화가 약세를 띄어서 외국인이 판다? 거짓말이다. 이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2003년부터 2006년, 2007년까지의 랠리 중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구간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달러 인덱스의 강세 부분이 6개 통화에 대한 지수예요. 이거는. 그래서 유로와 영국 파운드와 그 다음에 일본의 엔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하나가 스웨덴인가? 한 6개가 있어요. 네이버 뒤지면 나와요. 그 6개 화폐에 대해서 6대1이 아니라 GDP에 대한 비중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비중을 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강세를 띠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은 제로금리를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의 올해 들어서만, 작년 포함 안 하고 올해 들어서만 평가 절하가 20% 이상이야. 그래서 달러의 이 기조가 더욱더 강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영국과 파운드와 유로도 13, 14% 평가 절하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나라도 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들보다 엄청난 평가 절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훼손됐다라는 건 이건 창피한 얘기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화폐 가치,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훼손됐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될 정도의 기준이냐 했을 때 일본의 엔화 대비해서 유럽, 영국, 한국의 자국의 통화 가치는 그렇게 평가절하가 제한적인 상태고, 그리고 영국, 유럽 대비해서도 우리나라의 평가절하는 제한적인 상태. 이것이 달러에 대한 평가절하인 거지. 엔 대 원, 유로 대 원, 파운드 대 원 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나요, 사실. 엔화의 가치 대비해서도 엔화가 저렇게 달러 대비 약세를 떴다고 해서 우리나라 원화의 약세를 띄죠, 사실상. 그게 허벌난 약세가 아니란 말이야. 더 쉬운 예로 예전에 2015년도에 위안화의 약세 흐름이, 그러니까 평가 절상이 돼야 되는 게 정책적으로 맞는데, 미국이 그때 당시에 IMF의 SDR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쥐들이 위안화의 평가 절하를 용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또 그 다음 정부에서는 외환 관찰 대상국이 아닌, 외환 조작에 대한 관찰 대상국이 아닌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렸죠.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윤정도 얘기해드린 게 위안화의 평가절하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전혀 없고 왜 수출 경쟁력을 서로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 문제가 되는 건 동남아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위안화의 평가절하 때문에 그전에는 위안화가 절상이 되다 보니까 값싼 노동력에 대한 한계가 표출이 됐었는데 그게 동남아로 이전이 됐는데 위안화가 다시 평가절하가 되면은 동남아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중국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다. 왜? 인력비가 싸니까. 그런데 미국 달러 대비해서만 위안화가 약세 전환인 거지 우리나라 원화에 대비해서 오히려 강세였어요. 동남아 화폐 가치 대비해서 약세를 띈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의 강세는 엔화의 약세에 기인하는 부분이 더 크다. 그리고 엔화의 약세 대비해서 유로 파운드 원화의 약세는 제한적인데 그 기준에서도 원화의 약세는 유로나 파운드 대비해서 제한적이다. 화폐 가치가 훼손된 거는 창피하고 막말로 속된 표현은 쪽팔리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보지도 않고 다 띄어내서 그냥 원화가 작살 났어요. 외국인이 더 팔 거예요. 왜 외국인이 더 팔어? 원화하고 주식시장하고의 관계는 있지만 그렇게까지의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줬잖아. 그렇게 따지면 이때 어마어마하게 사야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 훼손이 엔화처럼 이런 흐름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제한적이다. 왜? 이러한 각도가 나오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글로벌 시장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다 발생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어차피 남아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반론도 많겠지만 그 반론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도 챙겨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퍼온 게 아니라 윤정두의 강연의 자료를 옛날 걸 다시 갖고 온 거예요. 옛날 거를. 옛날 거. 그러니까 옛날 강연의 자료에 저게 프루덴셜 증권이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그 프루덴셜 증권의 강연의 자료, 예전 강연의 자료에 프루덴셜 증권 강연의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 내용에 그래서 2008년도 3월 6일부터 그때 프루덴셜 증권 강연을 한 건데 그때 올려진 내용을 다시 갖고 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증권사가 이렇게 하느냐? 증권사가 이걸 왜 하나? 증권상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시황에서만 일부 할 뿐이지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를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거 설명하면 또 밤새야 되니까. 옛날 그 자료예요. 그 자료.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한 자료. 그러니까 이거 뭐 저작권 다 윤정두 거니까 다 뿌리셔도 돼.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보실 수 있는 게 깊이 있게 보시는 거 하나가 자 95년 IMF 터질 때 그러니까 95년부터 99년까지 이때 동남아 외환 위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못된 짓거리는 미국 애들이 다 했죠.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가 터지고 그로 인해서 동남아 외환 위기가 터지고 거기에 우리나라까지 댐택이 써서 외환 잔고가 97억 달러뿐이 없어서 IMF 맞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외환 보유고 10위 안에 들어왔던 이때는 왜 리먼 때 아주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게 통화 수합 해오냐고. 통화 수합을 안 하면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까지 내몰리냐고. 외환 보유고 10위 안에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와 그런 내용은 크게 연관성이 없어요, 사실은. 그건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설명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IMF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도 지금 아직도 외국인 지분 한도가 있어요. 한도를 안 풀어줍니다. 왜? 외국 자본이 더 세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와서 알짜 기업을 다 가져갑니다. 외환위기 때에도 은행 지분 지금 다 뺏겼죠. 그리고 야 지분 한도 열어라 해가지고 뭐 이런 업종 저런 업종 통신사업 뭐 전력 뭐 다 열으라고 해서 은행 그걸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리스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리스를 그 손가락질 할 그게 아니에요. IMF와 세계은행이 아주 그냥 그리스를 아주 쪽쪽 빨아먹은 거지, 사실은. 경제 강국들이. 어찌됐든 지금 중요한 얘기는 우리나라의 지분 한도를 풀어줍니다. IMF의 권고사항에 야 외국인 지분 한도 풀어줘. 그들이 헐값에 다 사가요. 지분 한도 풀어줘서 지분이 10% 이상 증가하는데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주식시장에서 배운 건 뭐예요? 외국인이 사면 오른다? 외국인이 한 명이야? 외국인 기관 개인이 한 명씩 있어요? 그래갖고 3명이 고지섭 잡고 1명은 따고 2명은 일구래? 아니잖아.
외국인 중에서도 매도하는 외국인, 매수하는 외국인, 별의별 외국인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외환위기가 와서 동남아만 이때 문제됐어. 글로벌 전체 문제되지는 않았어. 야, 불안하니까 돈 빼갖고 돈 송환하자 하는 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 지불한도 풀렸어. 한국, 야, 다 잡아먹자 해서 들어오는 자금도 있을 거고. 그 손바뀜 속에서 여러분들이 외국인 그러면 토마스, 엘비스, 탐 존슨이 아니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인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을, 라이센스를 추가적으로 득한 외국계 기관 투자자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투자자한테 나오는 돈이잖아요. 그럼 지들 마음대로 운영해? 아니란 말이야. 다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펀드 상품 가입해도 약관이라는 게 다 써 있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럼 외국인 애들이 지분한도 풀어졌다고 위로 막 쏴올립니까? 이야 하고 막 위로 쏴올려? 외국인 지분 늘어도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해봐요. 외환위기 터졌어. 야, 지금 당분간은 한국 뭐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근데 지분은 늘려야겠어. 야, 떨어지는 물량만 봐도 안 그러겠냐고. 응? 정확하게 분할 매수하고 로스컷을 대비한 매수가 아니라 지분을 늘리는 매수로. 2000년도에도 IT 거품 깨지고 났을 때 폭증해요. 이때는요,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폭등을 하는데도 외국인 지분은 하루에, 그러니까 한 달에 2조씩 빠져나가. 지금 대비해서 시장 지수가 더 낮을 때죠. 훨씬. 근데 2조씩 늘어난다고. 2조씩 판다고 하루에. 근데도 올라간 거는 기관이 샀어요. 여러분, 그렇지, 기관이 샀겠지. 그 기관은 개인이란 말이야. 고 노무현 대통령도 8천만 원 코스닥 펀드 가입했다. 이 한마디에 부동산 831 부동산 대책 이전에 그것도 다 전략으로 올려드렸었어요. 돈이 미친 듯이 들어와요. 4대 연금 돈 더 집어넣어라. 사학연금도 돈 넣어라. 야, 미국에서는 하버드 대학도 주식해서 돈 번다. 분위기를 완전히 주식 안 하면 완전히 이건 뭐 바보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들어온 돈이 77조. 그 77조가 시장을 견인한 거고, 국민연금의 지분 한도도 그때 당시 10% 미만에서 10% 이상으로, 거기에 퇴직연금 풀어주고 변액보험 풀어주고, 그리고 원화가 너무 강세를 띠다 보니까 너무 강세를 띠니까 수출주가 힘들다 하니 원화 강세 부분, 환율 약세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외 부동산 한도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 펀드가 자유화가 된 게 저 당시예요. 2005년 이후에 2006년, 2007년도에 해외 펀드 자유화. 그래가지고 해외 펀드 수택 잔고가 제로였죠. 제로였던 것이 한 방에 40조가 넘어갑니다. 우리는 선구자예요. 저런 시기가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경기가 완전하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아니라, 원래도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가파르냐의 그 차이일 뿐이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를 올린다? 그거는 예전부터 똑같은 내용인 거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호재인 거예요.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구나.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구나.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잡아주는구나. 근데 이번에는 미국이 한 템포를 늦춰서 너무 가파르게 잡다 보니까 불안감이 형성돼 있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이 당시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는 선구자고 이분들은 간접 투자하시는 분이죠. 묻지 마요. 계속 1000 넘기고 1100 넘기고 1200 넘기고 1300, 1400, 1500, 1600, 1700 글로벌 시장 계속 좋다고 그래. 미국은 계속 금리 올려. 나만 주식 안 하면 바보 되는 것 같아. 외국인이 55조를 팔거나 말거나 아무도 얘기 안 해. 왜? 55조를 팔건 44조를 팔건 시장은 강세를 띠니까. 이 상황에서 지수가 다시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또 시장에서 외국인이 팔아요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외국인이 파니까 조심하십시오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해. 지금은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 외국인이 팔아서 무너진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뿐이지.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수급 논리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고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머리 위에 있으려면 누군가는 돈을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제로섬 게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에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외국인이 산다고 오르고 외국인이 판다고 내리고 그 개념이 아니라, 예? 손바뀜의 기준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밑으로 막 집어 던지면서 파나? 바보야? 여러분들이 외국계 펀드 매니저야. 시장이 막 77조나 막 돈이 그냥 막 주식형 펀드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77조가 더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8조에서 66조가 더 들어왔죠. 그래서 74조가 됐죠. 66조가 더 들어왔구나. 그럼 그렇게 들어와서 위로 쌓올리는데 왜? 돈이 들어오면 주식 사라고 돈 줬잖아. 예? 지금도 만약에 펀드에 돈을 넣었어요. 그럼 펀드 매니저가 이거 시장 깨질 것 같으니까 내일 사야지. 내일 모레 사야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주식을 사놔야 돼요. 예? 그게 펀드의 논리예요. 2차 전지 섹터에 돈 넣으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도 없는데도 105조, 106조 막 이렇게 시가총액 형성돼 있잖아요. 거품이거든. 프리미엄이 너무 세거든. 어? 그런데도 돈이 2차 전지 섹터에 돈이 들어오면은 걔가 시가총액 비중이 제일 높으니까 거품인지 알면서도 사는 거야. 왜? 돈을 넣었잖아. 주식 대신 사달라고. 그 수수료를 받았고. 거품이라고 안 샀는데 주가 더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주식을 샀는데 폭락이 와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크래프튼 그 당시에 그 거품이라는 거 프리미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도 돈이 들어오니까 샀어. 샀는데 주식이 폭락이 나왔어. 그럼 법적인 문제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왜? 환매 안 했잖아. 그 논리를 알기 때문에 기간이 돈이 들어와서 66조가 들어와서 위로 세게 때려 올려도 외국인들은 같이 동참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외국인들 빠져나가야 된다. 55조를 빠져나가야 된다. 그럼 55조 한 명이냐고. 누구는 팔았고 누구는 샀단 말이야. 외국인도. 그럼 파는 외국인이 돈이 들어와서 주가를 위로 사는데 어떤 바보가 밑으로 막 집어던지냐고. 이해되세요? 그것도 이해를 안 하고 무슨 방송을 봐서 야 외국인들이 뭐 시장에 주식을 매도해서 뭐 걔네들이 머리에 뭐 든 게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저도 너무 오버해서 얘기하긴 하지만 전체 시장 동향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자별로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도 매도를 1조 7천억을 매도를 하고 매수를 1조 9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2,400억 매수한 거야. 그렇게 해서 매도한 외국인, 매수한 외국인. 그러면 매수한 외국인이 한 명이 갖고 매수 이러고 사고 팔았을까? 응? 그리고 사고 팔았어요? 아니 환율이 1,300원 넘기고 쌩 날린 원화 가치가 훼손되고 막 1,300원 넘기고 1,310원, 20원, 30원, 40원 가면 외국인이 판다며. 팔았냐고 지금 외국인이. 그랬더니 방송 나와서 정신 나간 것들이 7월 초 6월 말 5월 4월 시장 붕괴될 때 야 환율이요? 1,300원 넘기니까요. 외국인이 막 팔아요. 앞으로도 외국인 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외국인 살 일이 없잖아요. 외국인 죽어라고 사네. 외국인 죽어라고 사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사면은 전체 시장에 그냥 막 다 사는 거야? 아니죠. 어떤 방식으로 사겠어? 옥석 가리기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개 잡주 소형주를 사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실적주, 정책 테마주, 이슈가 있는 쪽에서 명분이 있는 쪽 그런 애들을 사겠죠. 시황 짧게 한다는 게 맨날 이렇게 해갖고 시황만 길어져. 장이 안 좋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장 좋을 때 뭐 시황 얘기 뭐 하려고 하나? 귀만 아프지. 자신감 가지시란 말이에요. 환율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또 유가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유가 부분 여러분들은 맨날 속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죠. WTI 주봉을 보실 때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고요. 요게 뭐냐면은 로그 차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로그 차트라는 거는 퍼센테이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퍼센테이지 기준에 1월 때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2020년, 22년 1월 때까지 그 고점이 이 정도예요. 그죠? 여기까지가 고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2년 1월 달 기준 말일까지 하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1월 말일까지 하면. 응?
뭔 소리냐면은 2022년 1월까지 미국장은요 신고가 랠리를 연속을 나타냈어요. 유가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미국 증시는 신고가 랠리였어요. 퍼센테이지로 3개월 동안에 오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신고가 랠리예요. 여기서부터 따지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얘기가 된 건 2월이에요. 그 2월 3월 달에 좋아. 2주 동안 딸랑 요만큼 오르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요 바닥 놓여져 있어. 그리고 조금 올라왔다가 고점 못 넘기고 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4월, 5월, 특히 우리나라 7월 초까지 이때 유가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가 등락이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6개월 동안의 등락률이 이때 3개월 동안의 등락률 대비 이렇게 올라왔냐고. 지금도 뭐 유가 때문에 뭐 눈으로 보시는 대로 이해하라고 그랬죠. 유가의 문제는요. 이런 기준이 잡혀요. 아까 보여드린 프루덴셜 증권사 강의할 때 내용인데 요 분홍 색깔이 유가 급등했을 때 이게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 2000년대에 이제 들어서면서 경기 살아나면서 유가가 100불까지 올라갈 때 유가는 무슨 뭐 인플레이션 효과가 전혀 없나? 막 그냥 땅 파면 나오는 거라서. 근데 이때는 공급자가 유가를 지네 마음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유가가 올라왔더라도 수요에 의한 경기가 살아나면서의 강세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제한적인 데다가 물가 상승률 뭐 CPI 인플레이션 부분 이때 공급자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때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에너지 집약도 부분 유가가 차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낮아졌단 말이에요. 상당히. 거기다가 옛날에는 오펙이었고 지금 오펙 플러스로 바뀌어 있죠. 국가별로 또 유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 또 천연가스 생산하는 국가 더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그래서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에요. 그 당시 2008년도에 설정해드린 겁니다. 유가가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 당시 대비해서 올라온 상승률 대비 인건비가 더 올라와서 왜 유가만 못 올라가야 돼? 금값 올라간 거 겪어보셨죠? 기억이 잘 안 나시려나? 2003년 이후에 2004년, 5년, 6년 뭐 상상을 초월하게 금값이 올라갔잖아요. 못 움직이다가. 결론적으로 이 유가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데 요즘에 나오는 내용은 좀 이따 이제 뭐 하나솔루션 이거 뭐 시간 뭐 벌써 뭐 2시간이네.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여드릴 때 왜 하나솔루션이 4만 원대 초반까지 갔다가 3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는지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환경청과의 소송, 석탄업체 2군데 공화당 17개 주 공화당을 지지하는 17개 주와 석탄업체 2군데가 미국의 오바마 정부 때 환경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소송을. 니들이 무슨 권한으로 우리에게 환경세를 이따구로 부과할 수 있느냐? 지금도 유럽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무슨 탄소가스 배출권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조 바이든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도 무슨 머슴이야. 그냥 다들 그래요. 우리는 탄소가스 배출 안 하고요. 막 수출 규제하겠다부터 해서 친환경 기업 아니면 다 없애버리겠다. 뭐 제재를 가하겠다부터 해서. 그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의 유럽이나 영국의 불만이 뭐였냐면 지금 뭐 크게 뭐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잖아. 뭐냐면은 왜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 규제를 그렇게 강하게 해서 누구 맘대로 이거 니들이 법으로 정한 거 대비해서 월권 아니냐. 6월 30일에 월권이라고까지 판결이 났고 미국 대법원에서 월권 아니냐. 야, 신재생 에너지가 태양광이 아직 완벽해지지도 않았고 우리가 원하는 수요만큼 공급도 못 해주는 상태고 가격도 그렇다고 허벌나게 싼 것도 아닌데 왜 그냥 뭐 북극곰이 물속에서 잔다는 둥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전통 에너지 업체를 세금을 더 내게 해서 규제를 해서 그들이 공급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우리가 수요가 딸리는 거 아니냐.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까 보신 유가 부분에서는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 천연가스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것만 놓고 보자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건 다 들어오셨으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왜 유가 부분을
전통에너지 개발업체들에 대한 세금을 더 두들겨 패서 그들이 힘들게 해서 원활한 공급이 안 되게 하느냐.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까지 충분한 공급을 못 해주는데 그러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에너지 가격 강세와 또 특히 이제 겨울로 접어들면서의 에너지 가격 강세와 그리고 식료품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을 시켰는데, 우리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와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와 일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다 보는 거거든요. 그 보는 관점 속에서 사실은 시장에서 논의되는 것만큼은 심각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그럼 전통 에너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돼. 세금을 줄이면 돼요. 환경세고 나발이고. 안 그래요? 정책적으로 친환경 쪽을, 그러니까 태양광이 갑자기 급격히 OCI가 허벌난 실적 개선이 나와버리고, 하나솔루션이 1600억 분기 순이익 1600억 영업이익을 1600억 예상했는데 2770억 나와버립니다. 태양광에서 엄청난 흑자 전환이 나와서 수요가 생겨버리니까 갑자기 급격한 미국의 정책의 덕분에. 그 얘기 뒷부분에 또 해드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여기서 보는 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잡혔냐 안 잡혔냐 그것 보지 마시고 딱 첫 번째 하나는 이것만 보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맨날 인플레이션이 어쩌고 힘들어 죽겠다 얘기하죠. 이 뻥쟁이들, 여러분들 말고 주변에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10%에 달해진 이 시점, 그리고 2021년도에 미친 듯이 올라가요. 왜? 인플레이션을 잡아줘야 되는 시점에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야, 2조 원을 인프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반대한다 뭐 헛소리 해놓고도 다 통과시키잖아요. 그 2조 달러를 뿌려댔어. 긴축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아니, 대통령이 돈 뿌린다는데 거기다가 긴축하라고 얘기해? 우리나라는 안 그래? 하느니 금리 올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 힘겹습니다. 야, 대출금리 니들 은행도 낮춰 뭐 이런 압박을 줘가면서 돈은 또 뿌려요. 왜? 인기를 유지해야 되니까, 지지율을 형성해야 되니까. 결국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2022년 1월 달에도 미국에서 나옵니다. 지수의 기준에. 그때 10%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에너지 가격하고 식료품 가격 다 포함해서 그게 요만큼 더 올랐다고 시장이 그렇게 고점 대비 폭락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니었죠.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 하나 보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많이 두들겨 맞고 과하게 맞았지만 결국은 지금 방송 보는 분들은 남아 계신 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하신다면은 그럼 냉정하게 보십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거 지표 보여드리고, 어차피 남아 계실 거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 돌려질 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을 들여다봅시다. 우리 같은 경우에 IT, 자동차, 화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IT는 여전히 눌려있다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7월 초에 가장 강하게 돌렸어.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눌려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 정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대신에 LG화학이 7월 저점 대비해서 40%, 7월 저점 대비 한 30몇 프로 올랐죠. 그리고 지금 눌렸는데 그게 20몇 프로예요. 시가총액이 8위까지 미끄러졌다가 지금 시가총액 5위야. 현대차? 이번에 뭐 미국 쪽에서 뭐 보조금, 그게 무슨 상관이야. 1분기, 2분기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현대차가 지금 조정받은 것 같아요? 그 두 종목이 시장 대비 강세가 아니라 허벌나게 강세를 띠다 보니까 IT에서 다소 힘든 부분을 다 메꿔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8월달 들어서 태조 이방원 얘기 듣고 뭐 어디 가서 잘난 체 하고 싶어서 태조 이방원 얘기할 때, 우리는 이미 2차전지 에코프로에서 초대박, 우리는 이미 하나솔루션에서 초대박, 우리는 이미 방산주 현대로템에서 초대박을 내놓고 52주 신고가인데 누가 손실을 볼 수 있겠어. 그걸 내놓고 박셀바이오의 상한가라든가, 박셀바이오의 8월 10일, 16일 날에 23%, 25% 수익이라든가, 쇠비캠의 변동성이라든가,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잡아내고 있는 거예요. 상한가 하루에 한 종목 못 잡을 것 같아요? 아까 올려드린 변동성 거래량 그것만 아시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왜 못 잡아? 현대로템
24일 날 문자만 10통이 나갑니다. 9번 매수, 1번 전량차익 실현.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최고점의 전량차익 실현. 그 교육의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증거자료도 그대로 있어. 지금 당장 저라면 전화해서 나 지금 가입할 테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나 좀 케어 좀 해주세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개파락 나와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해보고 엉엉 울고 그 기준을 선택하시느니 거기서 잘라낼 거, 왜 다 같이 밀려 있으니까 잘라낼 거 다 잘라버리고 포트폴리오 지금 얼른 새벽에라도 보내서 아침부터 다 잘라낼 거 잘라내고 편입할 거 편입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보실까요? 예? 2022년 1월 달을 보시자고요. 지금 2021년도에 이 가파른 각도, 이 가파른 각도 대비해서 7%예요. 나머지 각도가 그렇게 시장을 폭락으로 연출을 할 만큼의 각도인가요? 응? 원래는 3%까지 괜찮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CPI 전체를 포함한 CPI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지표는 따로 있어요. 물가지수 3%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 정도까지 또 등락률까지는 아니에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여기가 1월 달까지입니다. 1월 대비해서 얼마나 더 올라가 있다고. 시장이 그러면 막 붕괴돼 있어야 돼 지금? 아니라니까. 화폐 가치는 훼손돼 있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현대차도 좀 이따 뭐 또 보여드릴 건데 만약에 못 보여드리면 지금 얘기하는 걸 다 집약해서 생각하세요. 현대차의 실적이요. 1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17%가 더 나왔어요. 영업이익 순이익이. 극대형주는 전망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소형주는 전망도 안 하잖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고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27조라고 했을 때 LG노텍이 시가총액 8조거든요. 3분의 1이야. 3분의 1도 안 돼. 근데 보고서는 LG노텍이 더 많이 나와요. 왜?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셀트리온 실적이 제대로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런 거 분석하면 뭐 할 거야. 사지도 않을 거 기관들이. 바이오 섹터에 돈 들어오는 거 빼고는 인덱스에서는 거의 안 산단 말이에요. 일부만 사지. 보고서가 안 나와.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 현대차 같은 경우 보고서가 허벌나게 많이 나오겠죠. 다 나옵니다. 외국계건 국내건 뭐 소형사건 대형사건 증권사 다 나와. 그렇기 때문에 전망치가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전기 대비 몇 프로 실적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다 알려진 거고 이미 다 노출돼 있는 거고 그거 말고 더 증가했던 더 축소가 됐던 애널리스트나 기관 투자자들이 예상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 증권사가 예상한 평균치 그거 대비 일반적으로 20% 이상이 나와야 어닝 서프라이즈로 규정을 해요. 근데 대형주는 10%만 넘게 나와도 이야 어닝 서프라이즈 혹은 덜 나오면 어닝 쇼크. 극대형주는 5%만 넘겨도 돼. 근데 현대차가 17% 1분기에 2분기에는 뭐 30% 70%인가 이렇게 더 증가를 해요. 판매 대수는 감소했는데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은 증가를 합니다. 왜 그래요? 고마진 차량을 기술력도 좋아지고 해서 고마진 차량을 내놓는데 팔린다는 거지. 즉 이렇게 큰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면 원자력도 사용해 줄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시간이 걸리죠. 무슨 석탄 떼가지고 전기 만들어서 전기요금도 못 올려. 원재료 비용은 올라갔는데 제품 가격을 못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완전히 개판이야. 그럼 어떤 업종을 살 거야? 원자력 끝내줘. 외국인 기관 사지도 않는데 그거 살 거야 지금? 우리도 한국전력 보고는 있는데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안 사잖아요. 보고만 있지. 주력주로 갖고 갈 겁니다. 보고만 있지. 제품 가격에 인플레이션 효과를 다 집어넣어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그런 업체 업종군에 옥석 가리기를 해서 편입의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난리가 났어요. 이거를 눈으로 보고 개뿔 아무것도 아닌데? 1월 달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였잖아 미국이. 근데 그거 대비해서 크게 오른 것도 아닌데? 야 그러면은
제품 가격에 정가시킬 수 있는 업체를 한번 따져보자. 야 근데 자동차가 상상을 초월해? 야 정책적인 정책적인 기준을 힘에 입어서 OCI가 흑자전 대규모 흑자전을 했어. 하나솔루션은 뭐 기본적으로 화학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허벌나게 또 실적이 태양광에서 나와줬어. 그 실적 대비해서 지금 저평가야? 혹은 주가 반영이 다 돼 있어? 그거에 따른 비중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결론적으로 CPI에 문제 없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CDS 프리미엄을 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CDS 프리미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CDS 프리미엄을 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5년 만기 외평채를 발행했을 때에 발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외평채, 국가가 발행하는. 그게 리먼 때 700bp까지 갔어요. 응? 은행이 500bp인가까지 갔을 거예요. 5% 줘야 그 돈을 땡기기 위해서 발행했을 때 굉장히 많이 준 거거든요. 500bp, 400bp, 500bp.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가 700bp까지 갔다고. 699bp 정확히. 지금은요 변화가 없어요. 문제가 된다. 미국의 신용등급의 강등, 그것도 예정된 수준이었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자, 시장 결론은 어찌됐건 시장은 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살아남는 애들은 살아남고 죽는 애들은 퇴출인 거고. 한국전력처럼 99년도에 시가총액 1위였다가 99년 9월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1위자를 내줍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시가총액 순위가 20위 밖으로 밀려요. 우량 주면 다 살아남는다. 무슨 개뿔.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게 미국장 토요일장을 포함시키지 않은 하락률인데,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인데, 바닥 대비해서 일단 다우, S&P 500 지수, 나스닥이 이만큼 들어 올리고 나서의 3%대 조정이란 말이에요. 나스닥은 다우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태에서의 조정이죠. 근데 하락률은 3.03하고 3.94야. 일본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띈 거는 집권여당의 선거 승리 압승, 정정 불안의 해석, 정치적인 정책적인, 그리고 엔화의 평가 절하 부분이 시가총액을 달러로 환산했을 때 기준으로 따졌을 때에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는 거는 달러로 환산하면 강세가 아니에요. 사실은 수급 논리의 방어인 거지. 너무 그렇게 불호할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의 약세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의 핵실험 지금 좀 이제 수면 밑으로 좀씩 가라앉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 이것도 이제 좀 가라앉고 있죠. 이게 이제 언제 설정해 드린 거냐면 7월 초. 수출입 동향 지금 얘기 나와요? 그 당시 기준에 3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형성돼. 그런데 수출 사상 최대치라고. 그래 전체적으로 따질 때 국내 증시가 또 그렇게 약세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렇게 하고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35.75. 그리고 이제 그 LG에너지솔루션의 비중을 좀 빼고 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24%가 될 거예요. 그 두 종목이 빠지는데 맨 앞에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시장이 빠지는데 내 종목이 간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꿈을 꾸지 마시고, 시장이 빠지더라도 이거는 어차피 시장은 지수는 돌린다. 왜? 화폐 가치가 훼손돼 있기 때문에 지수는 돌린다. 그때 한국전력처럼 안타깝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을 못 시키는 그런 서글픈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이 둔화되고 악화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현대차처럼 완전하게 다 전가를 시켜서 오히려 판매 대수는 감소했지만 실적이 증가하는 업체가 있을 뿐더러, 정책에 기인해서 2차 전지가 저평가야? 방산이 저평가입니까? 태양광의 저평가 상태의 기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친환경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버리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쪽이 압승해버리면, 그래서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약세를 띠면 다 같이 힘들 거기 때문에 시장이 강세로 전환된다는 과정 속에서 옥석 가르기를 통한 그 시장 지수를 땡겨줄 수 있는 종목군을 보는 거고, 당장 월요일, 그렇게 따지면 당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대표님 그래서 월요일날 뭐 사요? 아니 뭐 종목 준다고 했더니 무슨 시가총액 3위인 하이닉스, 시가총액 5위인 LG화학, 시가총액 6위 현대차를 주고 있어요. 그냥 막 그냥 이러지 마시고, 종목 준다고 왔더니 무슨 시가총액 6조에 달하는 항공우주 시가총액 OCI 같은 경우에도 2,380만 줄 거야 아마. 그런 OCI를 줘? 그러지 마시고 내 자산을 지켜나가고 있다 보면 2,300 깨지던 지수가 2,540까지 올라올 때의 흐름처럼 시장이 10% 움직일 수 있다. 내 계좌의 종목이 10% 움직이고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 가서 기뻐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방산업체, 2차전지, 에너지 업체에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런 종목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주력주 먼저 채우고, 그런 종목 채우고,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 그 다음에 세비캠, 그 다음에 대동전자요? 무상증자하고 내용 때문에 막 상한가 들어갔던 중앙에너비스, 이런 시가총액 소형주 여러분들 선배들처럼 잡아서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적주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말고 아주 못돼 먹은 친구들이 있어요. 지들이 공부를 안 했으면 지들 혼자 망하면 되는데, 방송이라는 자체가 케이블이고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지들 우물안 개구리 쪽의 생각을 지들 마음대로 떠들어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당하잖아요. 시가총액 3위에 놓여져 있던 종목 셀트리온이 지금 10위 안에 없습니다. 실적이 안 되니까 그래요. 네이버 시가총액 3위, 장중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겼던 적이 있어요. 2021년도에. 피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고객분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네이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실적을 비교를 해보시자 이거야. 하이닉스하고. 네이버만 성장성이 있어? 하이닉스는 성장성이 없어? 모든 걸 다 따라서 실적을 일단 검증시키고 나서의 흐름을 잡아야죠. 카카오 마찬가지야. 카카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어? 그럼 그 수익 다 잡아내면 돼요. 그렇지만 맹신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맹신을 하지 마. 현대로템 대박이에요? 저평가야? 왜 맹신을 해? 거래대금이 1조가 터졌으니까 비이성적인 19%까지도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비이성적이지. 비이성적인 걸 알면서 우리는 수익을 내는 거야. 왜? 1조가 터지면 그 정도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안 빠지는 이유 딱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실적 가지고, 이 실적도 이거 믿을 수 있는 실적일 것 같아요? 솔직히 미국의 민주당 정부의 정책이 유지가 되면 모를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제대로 된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하기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건강성 문제로. 그럼 미국에서 강력한 후보가 나와서 트럼프를 이겨줘야 되는데, 트럼프를 만약에 못 이겼어, 혹은 공화당 후보를 못 이겼어, 그럼 정책이 한 방에 부러집니다. 전기차, 2차 전지 다시 암울해질 수 있어요. 왜? 보조금이 제한적이니까. 정책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안 밀리는 거는 지분율에 대주 지분이 81.84% 갖고 있다라는 거. 유통 물량이 없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던 애가 이제 얘 때문에 4위로 돼 있는데, 얘도 정책적인 문제가 터져가지고 분식회 계획이 터졌을 때 주가가 60% 70% 밀려요. 그거는 그게 지금도 안 밀리는 이유는, 이 실적 가지고 얘만 성장성 있나? 안 밀리는 이유는 경영권 승계자가 아니야.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합산하면요 90%가 넘어요. 유통 물량이 없어.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실 부분은, 자,
태조 이방원 해가지고 다 좋아. 걔네들의 실적이 솔직히 얘기하면 굉장히 뛰어날 것 같아요. 우리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의 실적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게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가 둔화가 아닌 침체가 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해서 전체 경제 동향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요.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첫 번째는 실적주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거품주를 봐. 지금에 와서야 네이버 카카오 별로 얘기 안 할 거야. 한동안 얘네 낙폭과대라고 무지하게 잘해. 미국장은 무너지고 미국장은 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 미국장은 뭐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바탕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IT주 다 파세요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거품이 끼어있는, 좋게 표현하면 프리미엄이 너무 센, 시가총액 막 70조씩 하고 있는, 거기서부터 밀려 내려온 얘네들을 사래. 그러면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은 어때? 바꿔야 되겠죠. 그들에 의해서 잘못 형성돼 있던 투자 방식은 그들의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윤정도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돈 내고 듣고 있는 사람들 네이버에 가서 이름을 쳐보세요. 그리고 조선인물 검색 가가지고 조선일보에 조선인물 검색을 가서 이름을 쳐보세요. 윤정도만큼 프로필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윤정도만큼 검증된 사람이 있는지, 2005년도에 한국거래소에서 강의를 하고 전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 수익률 대회 8차례 우승한 사람이 있는지, 책 8권씩 10권씩 쓴 사람이 있는지. 보통 우리가 장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는, 특히 안 좋을 때는 4시간 이상 해드려요. 그리고 장중에 장이 안 좋으면 장중 내내 유료방에서는 계속 시황 종목을 얘기해드려요. 종목 갖고 어려우시면 그 종목 하나를 끄집어내서 계속 파고들어서 설명을 드려요. 최종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겠습니까? 바이오로직스가 빠지라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을 넘기는 게 정상이지요 라고 설명을 드려요. 전망치가 하회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망치가 이 정도 수준이고, 현대차, 기아의 실적을 보세요. 근데 얘네들이 예전처럼 그냥 자동차 업종 이게 아니라 전기차에 있어서 테슬라 다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죠. 2020년부터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미국의 정책에 그대로 연동된 2025년부터는 완성차가 미국에서 본토에서 나와요. 이번에 보조금 지급받지 못하는 거 72개 정도 차량인가요?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못 받아. 20몇 개 빼고는 다 못 받아. 미국 본토에 있는 테슬라하고 그냥 벤츠 그다음에 닛산 정도? 나머지는 다 못 받아. 똑같은 제로 베이스에서 같이 가는 거야. 실적이 되는 애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자산가치가 되는 애들. 그래야 나머지 그렇게 실적 자산가치 되는 애들 채워놓고 현대바이오든 현대두산인프라코든 이런 변동성 종목도 볼 수 있는데, 얘네를 보기에 앞서서 뭘 본다? IT 무너져서 DB하이텍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져서 방산,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얘네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주력주 채워놓고 그러고 나서 정책주를 들여다보시고, 얘네들이 저평가가 아닌 만큼, 저평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국 기관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윤정도에게 들을 필요 없다 그랬죠. 메이저의 수급을 보시고, 그러나서 내가 포트폴리오가 안정돼 있으면, 야 현대바이오 두산인프라코 야 거래 터지는데 오늘? 야 미친 듯이 터지는데? 이거 봐라. 농담이 아니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26일 종가 기준으로 244개 종목이었어요. 적지 않습니다. 응?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현대로템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하나솔루션 개장 초에 저는 하나솔루션 52,000원 훌쩍 넘기고 시세 한번 제대로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은 다르기는.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에서 들어오다가 좀 제한적이었죠. 결론은 프로그램 매수 0.2%대 들어온 거고, 현대로템 19% 오를 때는요, 프로그램 매수가 얼마? 300만 주. 1억 900만 주짜리에 300만 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주식수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현대로템이 몇 주인지, 하나솔루션이 몇 주인지, 상장 주식수가 얼마인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몇 주인지, 현대로템 1억 900만 주, 하나솔루션 1억 9,100만 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천만 주. 그래야 시가총액을 알아야 되고,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몇 퍼센트가 들어오는지, 역대적으로 이런 퍼센테이지가 들어올 때, 300만 주가 들어올 때 주가 변동성은 얼마큼 나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시황인 거예요. 개장 전에, 예? 내일 아침 개장 전에 올려드린 이 종목이 이게 웃기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아니 농담이 아니라 400만 원씩 과금, 이것도 할인해서 400만 원인 거 지금. 시장이 무너져서 550만 원에서 할인해 드리는 거 이게. 그리고 시장이 지금 2,500포인트 미만이니까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렇다면은 10% 할인을 드릴 거란 말이야. 방송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난 2,500 다시 넘긴다고 봐요. 당연히 넘기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에 남아 있는 거고. 이 종목군들을 시가총액 순위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월요일장 보려고. 월요일 개장 전에 일부 종목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미국장의 조정, 또 우리나라의 주말 동안의 이슈, 동시효과에 형성될 수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 얘네들을 오히려 빼고 변동성 있을 만한 종목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자산을 정리해서 들어갈 방법도 중요해요. 400만 원씩을 과금하고 윤정도하고 같이 가시는 분들의 기준에서 이 종목군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응? 주력으로.